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처음 개원했을 때는 괜히 개원했나 싶을 만큼 환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늘더니 확장도 하고, 엑스레이실, 입원실, 임상병리실, 처치실을 갖춘 지역 내에서 제법 내실 있는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유수유 클리닉과 영유아 검진실을 세우며 확장하고 나니, 저희가 확장해서 들어온 상가의 4층, 5층, 6층에 약국을 제외하고는 다 임대를 했더라고요. 처음 개원한 지 25년 만의 일이니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제가 이렇게 병원 확장하고 의사라고 하니까 되게 돈 잘 버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승승장구만 한 삶이면 제가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도 안 보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2살, 4살이 어린 두 남동생이 있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빠는 한참을 입원해 계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겨우 6살이었던 때였는데 엄마는 저에게 동생을 맡기고 아빠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간병하시긴 힘드셨겠죠.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편마비가 와 혼자 거동하시기가 힘들어 더 그러셨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체크해 본 적이 없어 모르셨다고 해요. 몸은 이상했지만 피곤해서 그렇거니 하면서 버티신 거죠.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이셨던 아빠는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그렇게 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도 병원도 못 가시고 일을 하신 겁니다.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부업을 꾸준히 하셨는데 방 한편에 산처럼 쌓인 일거리가 조금씩 사라져갈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저는 희열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젊은 부부에게 하늘은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가정의 장녀인 저는 자연히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10살짜리 아이가 동생들을 씻기고 제 키만한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그 안에서 버둥거리며 빨래를 꺼내 빨래를 널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고 손걸레로 닦으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오늘은 엄마가 돌아오셔서 아빠가 너무 좋아지셔서 태어날 수 있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길 바라면서 말이죠. 아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는 든든한 산 같은 분이셨고 어떤 투정을 부리더라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분이셨거든요. 저를 등목을 해 앉히시고는 우리 딸이 최고 예쁘지? 라며 허허 웃으시면 동생들은 나도 라고 졸랐지만 저는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그 커다란 손이 너무 따뜻했고 안심이 되었기에 아빠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랐고요. 그래서 아빠는 금방 씩씩하게 다 털고 일어나셔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가 오시는 집이 깨끗한 집이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와 저희 저녁을 챙기시면서 희정아 너무 고마워. 희택이랑 희석이도 잘 봐주고 엄마 와서도 손 안 가게 다 해놓고 우리 큰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컸지? 라며 매일 비슷한 칭찬만 하실 뿐 아빠 이야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빠의 소식을 쉽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재우시고 밤마다 주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여 누가 들을까 싶으셨는지 숨죽여 우는 소리였지만 저는 그 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아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실 때 동생들에게도 아빠 이야기 말자고 약속에 약속을 했습니다. 가끔 막내가 아빠는 이라며 엄마에게 물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막내를 안아주시며 아빠 보고 싶지? 아빠가 얼른 나와서 오시려고 노력 중이셔. 조금만 참을까? 라고 웃으며 대답을 하시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다 보니 막내도 나중엔 더 안 묻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4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인 2월 말쯤에 퇴원을 해 돌아오셨습니다. 아빠가 퇴원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들과 저는 아빠가 오시면 뭐라고 놀지? 아빠 등목은 누가 먼저 탈지? 이야기하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아빠를 보고는 저희 삼남매는 웃지도 아빠에게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엄마의 부축을 받으시면서 한쪽에는 목발을 짚으며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아빠는 왼쪽을 거의 쓰시지 못했는데 흔히들 풍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그날부터 풍 맞은 진신의 첫째 딸이라 불렸습니다. 저와 둘째가 학교에 가면 아빠는 유치원을 그만둔 막내와 계셨는데 아빠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식사도 챙기느라 엄마가 수시로 돌아와 보셔야 했기에 엄마는 안정적인 일을 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집을 좀 더 작은 방으로 옮겨가며 병원비를 갚았지만 엄마가 벌지 않으시면 우리 5식구는 쫄쫄 굶어야 했기에 엄마는 생활고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으면 그제야 나갈 수 있는 일을 찾으시다 보니 식당 야간 주방 일이나 야간 청소 같은 일을 하셨지만 온전히 맡지를 못하시니 일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집에 돈은 없었고 제 학용품은 못 챙길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조금씩 나누어주면 그걸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운동화는 작아져 꺾어 신고 다녔지만 그거는 제게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운동을 하시면 그나마 좀 더 움직이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어떻게 해서든 아빠와 골목 끝에서 끝까지 걷는 것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일어나실 수 있게 하고 아빠가 집 문턱을 넘는 것을 돕느라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는 미안하다며 우리 큰딸이 아빠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미안해. 아빠가 얼른 좋아져야 우리 희정이, 희택이, 희석이가 좀 더 편할 텐데. 미안해. 라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발음도 안 되셔서 집중해야지만 아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런 아빠여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냥 아빠가 계시는 것만으로 좋았으니까요. 아빠만 건강해지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엄마와 동생들이 고생을 덜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아빠는 좀처럼 좋아지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집 앞 문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저와 동생에게 웃으면서 맞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방 안에 주저앉아 막내 동생 노는 것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께 아빠, 우리 좀 걸을까? 하고 여쭈어 보면 아니, 힘들지? 쉬어. 라면서 지친 얼굴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속상해하면서 보는 제게 막내 동생이 와 누나, 아빠 되게 이상해. 오늘은 내가 그림 보여줬는데 막 화냈어. 종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울었어. 말도 잘 못하면서. 나 글자 공부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뜨끈한 게 올라와 희서가 아빠도 속상하셔서 그래. 아빠가 속상하셔서 라며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만 좋아지면 되는데 아빠만 좋아지시면 우리 집은 다 해결될 텐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울자 동생도 따라 울다 보니 저희의 울음소리를 아빠도 들으셨는지 왜 울어? 왜 울어? 희석이 누나 말 잘 들으라고 했지? 라며 동생을 혼내셨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누나랑 희석이 싸운 거 아니에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라면서 아빠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엄마가 저녁을 챙기러 집에 오셨고 저희를 혼내셨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아프시면 더 아빠 잘 챙기고 해야지. 아빠한테 대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 오늘은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매 가져와! 라면서 종아리에 매를 대시려고 하자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들 착해. 내가 잘못한 거야. 애들 때리지 마. 라며 그 몸으로 오셔서 막으셨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 저희 5식구가 뒤엉켜 난리가 났죠. 저는 계속 울고 둘째도 울었는데 막내가 크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서로를 마주보게 된 저희 가족은 배시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곧 저희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감정을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느낀 점은 세상에 우리 가족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이 들기 전 일기를 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꼭 낳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려면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제 성적은 딱히 좋은 편도 아니었고, 딱히 나쁜 편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와서 또 아빠와 운동하는 시간 빼고 저는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다시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주시는 학습지들을 파일철에 묶어서 보고 또 봤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새로 들어가는 단원의 내용은 못 알아듣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교과서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받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내가 혼자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 재밌더라고요. 물론 제 가방은 항상 빵빵하고 무거웠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자 둘째도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둘째가 제 어깨 너머로 글자도 떼고 책도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같이 하면서 모르는 걸 저한테 묻기도 하면서 하니 더 재미가 있다며 제가 공부할 때 꼭 같이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저희 남매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가시지 못했고, 식사 때도 엄마가 아이한테 하듯이 떠먹여 드려야 했지만, 저는 아빠가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아빠가 계셔서 집 현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인 집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막내가 제멋대로 문을 열고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아빠의 일이기도 했고요. 막내와 아빠는 단짝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빠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막내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엄마의 당부도 있었고 저와 둘째가 여러 번 말하기도 하면서 달라진 점이긴 했지만 막내가 그 집 앞에서 다른 차들의 사고가 없었던 건 다 아빠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1년이 흘렀지만 저희 집 사정은 딱 그 정도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5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3학년, 막내가 학교에 입학을 한 해였습니다. 막내의 가방, 실내와 각종 학용품을 사는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을 모으고 모아 사시는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엄마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쓰셨을 거라는 걸 눈치로 알 수 있었죠. 저와 둘째의 운동화가 밑바닥이 닳아 양말까지 구멍나게 일수라는 걸 아신 엄마가 저희 것까지 사주고 싶으신 마음에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둘째는 은근슬쩍 가게 밖에서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안 산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골라보라고 권하시다가 저희가 거부하니 마지못해 가게 밖으로 나오시더니 엄마 괜찮아 사라니까 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안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희택이도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저도 그렇고요. 조금 더 신다가 나중에 새로 사면 되죠.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며 스스로 기특한 일을 했다며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와 둘째에게 엄마는 미안하셨는지 그럼 가지고 싶은 거 하나씩만 말해봐. 엄마가 사줄게. 라고 하셨는데 거의 동시에 수학 문제집을 사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된 문제집을 가져본 적이 없던 저는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와 같은 답을 한 겁니다. 엄마는 그런 저희 둘을 끌어안고 시장 한가운데서 어깨를 들썩이시며 우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희정이랑 희택이한테 너무 부족하게 해줘서. 엄마가 내일 일 끝나고 서점에 가서 문제집 사줄게. 알았지? 약속. 이라며 약속도 하셨지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아빠에게 그날 산 물건들을 자랑하며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런 동생을 지켜보는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고요. 그때쯤 엄마는 저희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에 청소를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집에서 아빠를 돌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시장 앞 떡볶이집에 아르바이트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오셔서는 저녁을 먹고 꾸벅꾸벅 조시며 부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 쌓여있는 일거리 곁에서 구겨지듯 주무셨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하고 주무시는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 불을 끄고 자는 일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빠는 쓰러지신 뒤에는 약 때문인지 부쩍 잠을 많이 주무시느라 먼저 주무셨고, 막내 역시 밥 먹고 양치만 하면 자는 애였습니다. 둘째는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고, 그런 가족들이 잠든 후에 일기를 마저 쓰고 자는 게 저였고요. 그러다 시계 알람 소리에 일어나 보면 엄마는 일을 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밥을 푸고 냉장고에 반찬들로 차려낸 아침상을 완성하고 있을 때쯤 둘째가 일어나 막내를 깨우고 아빠께 일어나시라고 하면 저희 가족의 아침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식사는 저와 둘째가 번갈아가며 먹여드렸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저희는 계속 가난했습니다. 엄마의 일자리가 있었다가 없었다 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했던 데다가 그마저도 사정에 맞춰준다는 핑계로 월급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으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5식구가 때에 맞춰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와 저는 소풍을 당연히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는 1학년이다 보니 가고 싶었나 봅니다. 가정통신문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와서 나 소풍 간다. 놀이공원이래. 학교 너무 좋아. 라면서 자랑을 하더군요. 저와 둘째는 알아서 그런 가정통신문을 버렸는데 막내까지 못 챙긴 거죠. 그래서 둘째와 제가 얼른 가지고 온 그 가정통신문을 뺏고는 희서가 소풍은 나중에 가자. 형하고 누나도 이번에 소풍 안 가. 라며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르바이트에 가지 않으신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빠를 잡아당기시며 일어나, 좀 일어나봐요. 당신이 혼자 화장실도 좀 가고 밥도 혼자 먹고 해야 내가 어디 가서 월급을 받아오지. 애들 소풍도 못 보내주면서 우리가 무슨 부모예요. 라면서 우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계시다 엄마의 울음이 터지는 걸 지켜보시던 아빠는 미안해 라고 하시는데 그 소리는 말이라기보다 포효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그저 불쌍하기만 했는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보다 상실감과 미안함이 더 크셨기에 그렇게 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프신 건 아빠의 잘못이 아닌데도 죄의식을 가지시고 자책을 수없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울음을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아빠에게 그러는 엄마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렸죠. 하지만 그때도 그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없다면 엄마가 일을 하실 수 있게 누군가 집에 있어야 한다. 아빠를 잘 도와 운동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게 맞다. 그럼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빠를 보살피고 집안일도 하면 엄마가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면 우리 가족은 좀 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12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 엄마께 엄마, 내가 아빠랑 있을게요. 내가 집에서 아빠랑 있을 테니까 엄마는 일자리 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얼굴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희정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라면서 고개를 돌리고 우셨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아빠께 때 좀 부린 거야. 괜히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라면서 우시는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내가 아빠 곁에 있다가 아빠 좋아지시면 다시 학교 가면 되잖아요. 나 공부도 안 놓치고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돈 더 잘 벌면 나 문제집도 사주면 되잖아요. 라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 학교까지 안 보낼 수는 없어. 라면서 부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에게 반항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만 챙겨서 보내고 저는 집에 남아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학교에 가지 않는 저를 보고 놀라셔서는
얼른 학교 가. 왜 학교를 안 가? 라며 물으셨습니다. 아빠, 얼른 더 좋아져야지 내가 학교를 가지. 엄마 일하기도 편하고 공부는 나 혼자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아빠가 혼자 움직이실 수 있어야 내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라면서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제가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가 있었고, 제가 가난하고 헐고 낡은 옷을 입었어도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절 도와주고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제가 집에서 아빠를 챙기겠다고 하고 있는 일은 12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여자아이에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신세만 한탄하며 온 가족이 다 힘들게 살 순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면 온 가족이 편해질 수 있을 거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청소일을 마치신 엄마는 제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매를 드셨습니다. 제 종아리가 시뻘겋게 부어오를 정도로 때리시며 엄마가 학교 가랬지. 왜 그래? 라고 하시면서 우셨지만 저는 엄마, 제발 희택이랑 희석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 방법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어린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어린이가 아빠 병간호하는 게 낫지. 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런 제 종아리를 안고 우셨습니다. 미안해. 아유,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때리고 미안해. 라면서 우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시던 엄마는 겨우 진정을 하시고는 때마침 엄마한테 집안일을 좀 해보지 않겠냐고 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월급도 지금 새벽 청소랑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2배나 많고 그 집 엄마랑 아빠가 모두 의사라 바쁘셔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것부터 저녁 먹는 것까지 챙겨줄 아줌마가 필요한 집이라고.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남자애랑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라 많이 손도 안 가고 아이들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잠깐 외출해도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고민 좀 해본다고 했는데 희정이가 이렇게 한 거야. 엄마가 그 일해서 얼른 돈 모아서 우리 희정이 다시 학교 가게 해줄게. 미안해. 라면서 또 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고 저는 엄마, 지금은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중에 내가 커서 꼭 호강시켜줄게요. 라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서로가 미안한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우리 가족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서 나중에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챙겨온 책들을 보고 다시 보며 공부했습니다. 교육방송 라디오 시간을 챙겨 붙여놨다가 시간에 맞춰 틀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 방법뿐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학교에 나가지 않자 2주 정도 뒤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딱히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라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집안을 둘러보시고 저와 아빠, 동생들을 번갈아 보시고는 엄마는 많이 늦게 오시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녁 시간쯤 돌아오세요. 선생님, 제가 학교에 가면 아빠 혼자 계시지를 못해서 엄마가 일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라면서 우는 제 손을 선생님은 잡으시더니 대단하다 우리 희정이. 원래도 똑똑하고 야무진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라면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정이가 지내는 건 어른으로서 마음이 안 놓여. 선생님 나름대로 희정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볼게.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할 순 없지만 희정이에게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올게. 엄마 들어오시면 이 번호 연락 좀 달라고 전해주겠니? 늦어도 좋으니까 꼭 통화 좀 하게. 그래야 상의를 하지. 라면서 일어나 가셨습니다. 딸아들인 보리차는 마시지도 않고 가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은 책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희정아, 이거 6학년까지 쓸 문제집이야. 이쪽에는 6학년 교과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책은 검정고시 책이야. 검정고시는 졸업한 거랑 똑같이 인정해주는 시험이야. 초등 검정고시랑 중등 검정고시 책이야. 이걸로 공부하라고 가져왔어. 그리고 학교는 자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사연은 가정 형편으로 했는데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어. 라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다. 선생님은 믿어. 우리 희정이가 잘해낼 거라고. 라면서 제 어깨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과 저를 보시던 아빠는 곁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셨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빠를 향해 아버님, 얼른 쾌차하세요. 그래야 우리 희정이가 공부 더 열심히 하죠. 아버님이 희정이를 너무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라면서 인사를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들이 선물과 편지를 써서 저희 집 앞으로 왔습니다. 저보다 더 울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어. 너 정말 대단한 아이라면서. 희정아, 너랑 친구여서 너무 좋았어.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잘 대해줘서 고마웠어. 우리가 또 놀러 올게.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며 마음은 더 깊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기보다는 이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해해주고 도와준 만큼 다 만족시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5학년 단원과 연계가 있는 6학년 단원은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5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 6년까지의 과정을 다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는 검정고시 책으로 공부를 해 시험을 치러 다른 친구들이 졸업을 하기 한 학기 전에 검정고시를 만점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감이 붙은 저는 중학교 과정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된 엄마는 책을 사주실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야 하는 15살에 중등 검정고시에 역시나 만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학원 한 번을 보내지 않은 제가 혼자서 공부해 얻어낸 결과에 너무 만족하시며 고맙다 하셨습니다. 둘째 동생 공부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봐주기도 하고 막내 공부도 가르쳤기에 저희 삼남매는 학원을 모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만 칭찬을 하셔서 저는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둘째는 누나, 좀 잘난 척해도 돼. 누나는 정말 대단해. 라며 애 어른처럼 말하고는 했는데 그 모습조차 제게는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빠와 지내고 집안일을 하며 공부한다는 것으로 칭찬받을 동안 동생들도 잘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나가시는 그 집에서 동생들 옷을 얻어오셔서 동생들을 입히셨는데 동생들은 거의 새 옷이야. 우와! 라며 입건을 했거든요. 저는 혼자 여자라고 몇 벌 안 되긴 했지만 옷을 사주셨고요. 시장에서 싸게 준 옷이라 해도 새 옷이 좋지 남이 입던 게 좋을 리가 없는데도 동생들은 사이즈가 넉넉한 옷이 생기는 게 좋다며 웃었습니다. 두 녀석 다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만점을 받아와 잘하는데도 저 때문에 칭찬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부끄럽고 동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푹 쉴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간식도 이리저리 만들어 보고요. 착하기만 한 동생들은 그런 저에게 최고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저희 삼남매를 지켜보시며 아빠는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봐야 걷기 운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골목을 돌아나가는 상상도 할 정도였죠.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따가 동생들 오면 엄마가 일하는 집으로 좀 올래? 가져갈 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먼저 좀 가져가라고. 미안해. 라면서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말을 하고는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들 간식을 챙겨주고 엄마가 불러주신 주소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놀러와 본 기억이 있는 아파트여서 옛 생각에 잠깐 잠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후로 몇 번을 정말 놀러 오다가 중학교에 가면서 모두 연락이 끊겼거든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 마음이 아련해질 때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낯이 익은 얼굴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어느새 숙녀티가 제법 나는 곱상한 소녀가 되어 있었지만 친구였습니다. 서로 알아보고 놀라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나오시며 왔어? 이것만 가져가면 돼. 라고 양손 가득 동생들이 입을 옷을 건네주시다가 친구와 제가 아는 척을 하자 둘이 아는 사이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친구가 제 친구예요 아줌마.
희정이네 엄마셨어요? 라고 답하니 엄마의 눈이 엄청 커지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기에 엄마가 일하는 집이 여기였어? 소원이랑 나랑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야. 예전에 한번 놀러 온 적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긴가민가 했어. 라면서 웃으며 친구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친구는 학교가 힘들다면서도 전교 1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는 벌써 중등 검정고시 만점으로 합격해서 고등 검정고시 준비 중이라며? 진짜 대단해. 진희정, 방학 때 다른 애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갈 때 연락할 테니까 와. 우리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런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는 짐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일을 마친 엄마가 집에 오셔서 옷 정리를 마저 하고 있는 제 곁으로 오시더니 친구네 집인 줄 몰랐어. 희정이 속상하면 엄마가 그 집 일 그만둘게. 오래 하기도 했고 이제 다른 집 일 알아봐도 돼. 라고 하시는데 엄마, 엄마가 힘들면 다른 집 알아봐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나 때문이면 그러지 마. 엄마 그 집 사모님이랑 아이들 다 좋다고 했잖아. 걔 내 친구지만 되게 착하고 좋은 애야. 걔네 어머니도 바쁘셔서 그렇지 좋은 분이고 엄마가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겠더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엄마가 성실히 일하시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도 안 창피하고 하나도 안 속상해. 라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또 눈물을 흘리셨지요. 저녁 드시고 신문 보시는 줄 알았던 아빠는 다 엿들으셨는지 고개를 숙이시고는 내가 미안해, 미안해 라면서 우시고요. 매번 자신들 때문에 제가 상처 입을까 전전긍긍 하시면서 눈물로 사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또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가 다시는 저에게 저런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게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그럼 고맙다고는 하셔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방 둘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월세였지만 아빠가 화장실도 오고 가기 편해졌고 1층 주택이라 계단 몇 개만 내려오면 마당에서 걸을 수 있어 날씨가 궂은 날에도 아빠가 운동을 하실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걸려 친구네 어머니께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셨대요. 하지만 친구 어머니께서 어머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소원이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여사님 안 계시면 저희 집은 어떻게 해요? 제발 저희 두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월급도 더 드릴게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아이들도 잘 키우시는 분인데 제가 놓칠 수가 없죠. 라고 하시면서 기존의 월급의 절반을 올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냥 계속 일을 하시면서 저축을 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동생들과 제 방이 생기고 엄마와 아빠는 거실에서 생활하셨지만 더 나은 환경이 되자 공부가 더 잘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함께 만나기로 했다며 저도 같이 가자고 소원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만나고 못 본 친구들이라 괜히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방학을 한 동생들에게 아빠를 부탁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나 둘 나타난 친구들은 정말 몰라볼 만큼 달라졌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달라졌겠지만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며 기억을 더듬고 까르르 웃으며 근처에 인기가 있다는 떡볶이도 먹고 빵집에 가서 빵도 골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친구가 희정이 너도 차라리 고등학교는 가지 그래? 계속 검정고시 할 거야? 안 답답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가야겠지. 힘들더라도 그때 돼서 부딪혀 봐야지. 어쨌거나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라고 답을 하며 웃었더니 다시 그 친구가 최선? 맨날 집에서만 있는 게 무슨 최선이야. 너 일부러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답을 하려는데 소원이가 나서며, 야, 너가 희정이 입장이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너희 엄마가 매일 희정이랑 비교하는 건 알겠는데 희정이는 학교 다녔어도 전교 1등이야. 너랑 비교가 되니?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와 소원이를 번갈아 노려보더니, 그래, 잘나서 좋겠다. 그럼 너희끼리 놀아. 라고 하더니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가자, 제가 안 그러더니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래. 제 학원이 다 과외다. 엄청 하거든. 돈 들이는데 성적 안 오르니까 엄마한테 혼났나 봐.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나랑 같은 고등학교는 떨어졌어. 그래서 저래. 이해해. 라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소원이가 너무 듬직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와는 더 자주 오고 가며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저는 18살에 고등 검정고시도 만점으로 합격하면서 대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이네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병원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하시며 거액의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제가 대입 재수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었죠. 너무 감사하고 부담스러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학원비를 하고도 2년치 등록금은 되는 돈이었기에 감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도 인재 양성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 대신 정말 의대 가서 우리 병원에서 일하면 되잖아. 라며 설득을 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이는, 너가 나보다 먼저 대학 가면 선배님이네. 진짜 꼭 의대 가. 그래야 나도 너 따라갈 맛이 나지. 잘 부탁해요 선배님. 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수학원에는 야간반을 들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학원을 갈 수 있어서요. 그때는 막내가 의젓하게 자라 아빠를 잘 돌보았습니다. 둘째도 중3일 때라 고입 준비로 여념이 없어 학교에서 남아 시켜주시는 자습을 했거든요. 중1짜리 남자아이여도 남자라고 힘이 좋아 아빠 운동시킬 때면 저보다 낫더라고요. 고학생들 사이에서 어린 제가 섞여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수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력고사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보자 싶었습니다. 의대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푼 꿈에 시험을 치르러 가는 날의 그 떨림은 30년을 넘어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내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도 문제였지만 장학금도 받았으니 그 값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노심초사해본 적이 제 인생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합격자 발표날 제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갔는데 소리를 치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합격 소식을 아빠께 전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께 전하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합격의 기쁨에 우리 가족 모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 살림에 보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쪼들리겠지만 의대만 졸업하면 조금이라도 월급이 나오니 견뎌보자면서요. 대신 미리 소원이 부모님께 받은 장학금은 동생들 등록금으로 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입학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장학금을 주셨고 저희 엄마께는 여사님 그만두시면 우리가 여사님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병원 입구에 있는 상가에서 반찬 가게 안 해보실래요? 우리가 투자할게요. 그럼 희정이 아버님도 나와서 같이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자고 그래요. 이제 여사님 반찬 아니면 우리 밥도 못 먹잖아요. 라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소원이 부모님 앞에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 이렇게 지원을 받나 싶어서요. 덕분에 동생들까지 다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원이도 약속대로 제 다음 학번으로 들어와 지금까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어떻게 멀리 지내겠습니까? 저도 졸업 후 전문의 시험에 통과하고는 소원이 부모님 병원에서 10년을 근무하고 제 병원을 개원했고요. 둘째는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고 막내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원이 부모님 덕분이라며 부모님은 요즘도 매년 찾아뵙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아 일을 쉬시면서
소일거리 삼아 다니시다가 동생 병원에서 한방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모양이시더라고요. 학부 때 어린 환자와의 인연으로 소아과로 가버린 누나 덕에 동생이 인사치레 하느라 바쁘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괜찮다고 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이지만 저도 그분들처럼 나누어 보려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이름을 한 글자씩 넣어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인류 최악의 유행 질환으로 아직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뭉친다면 소원인의 가족이 베풀어준 운전 같은 행운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는 연말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하시라고 기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